한양의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에서 서북쪽으로 수백 리 떨어진 깊은 산자락. 때는 초여름, 만물이 습기를 머금고 푸르러지는 장마가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화려한 골룡포 대신 검소한 사대부 차림의 도포를 갈치고 소수의 충직한 하인만을 대동한 채 철저히 신분을 감추고 궁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의 자맹이었습니다. 임금의 도포자락은 험한 산길을 수일째 걷느라 흙먼지로 이미 뿌옇게 변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백성들의 진정한 삶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고통을 귀로 듣겠다는 강한 의지가 역력히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조정대신들의 형식적이고 미화된 보고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던 진정한 민심의 실체를 헤아리고자 했습니다. 임금의 자맹은 늘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나 이번처럼 인적이 드문 깊은 산중까지 들어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임금의 백성을 향한 갈망과 책임감은 간절했고 이 고난의 길마저도 기꺼이 감수하려 했습니다. 임금은 걷는 내내 굳게 입을 다물고 주변의 풍경과 마주치는 몇 안 되는 백성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심중은 복잡했습니다. 백성들의 팍팍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군주로서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대로는 정말 위험하옵니다. 산세가 너무나도 험악하고 해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죄가 캄캄한 칠흑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깊은 산중이라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아 매우 불안하옵니다. 이 부근은 인적이 드물어 객사나 주막도 전혀 없사오니 오늘 밤은 마땅히 묵어갈 민가를 서둘러 찾아야 할 듯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디 신하들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앞에서 길을 터고 뒤를 지키고 있으나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들어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능선에서부터 짙은 먹구름이 거대한 산봉우리를 집어삼킬 듯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하던 산길마저 곧 어둠에 완전히 잠길 것만 같았습니다. 임금은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다가오는 기상악화의 위협에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날씨의 변화가 예고하는 불길한 기운만이 모두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불안감은 고요함 속에서 더욱 증폭되어 갔습니다. 임금은 허리춤에 칼자루를 만지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선 스스로도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백성들의 안위를 염려했습니다. 아직 멀었느냐?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눈에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조금만 더 가보자.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내가 보지 못한 진정한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이곳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임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은 마치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장대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경로한 듯한, 천지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는 듯한 맹렬한 폭우였습니다. 굵은 빗방울은 우박처럼 땅을 때렸고 천둥은 귀청이 터질 듯 하늘을 가르며 울부짖었고 번개가 성광처럼 번쩍일 때마다 산길은 순식간에 질척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들은 놀라 사방으로 뒷걸음질 쳤고 하인들은 급히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애워쌌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지는 둔탁한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일행의 극보의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벼락이 근처에 거대한 소나무를 때리는 섬뜩한 소리마저 들려 일행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듯했습니다. 전하, 더 이상은 전진이 불가능하옵니다. 말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이 폭우를 피할 곳을 찾아 대피해야 합니다. 저희의 목숨은 중요치 않사오나 성상의 옥체가 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발 하인들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산사태에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임금은 얼굴을 가린 가다래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직접 느끼고 싶었던 그의 의지는 강했지만 이대로는 일행 전체가 저체온증고 낙마의 위협 그리고 험한 산세에 압도되어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심사숙고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올라오는 평온한 장계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던 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맹렬한 힘 앞에선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절감했습니다.
문득 그는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매년 이 끔찍한 폭우와 자연재해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나란 일은 자연의 이치조차 막아주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임금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백성들의 고난을 간접적으로나마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물에 젖어 무겁게 느껴졌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결국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후퇴를 명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좋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보자.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병이 날 것이다. 하인들은 사방을 수색하여 가까운 민가를 찾도록 하라. 생명줄이 들만한 불빛이라도 기필코 찾아내라. 날이 새는 대로 다시 길을 떠날 것이다. 단 절대 신분을 노출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명심하라. 하인들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지륵 같은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고막을 때릴 뿐이었습니다. 일행이 절망에 빠져가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 그때였습니다. 한 하인이 마치 기적을 발견한 듯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구원의 염원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임금의 위엄조차 있고 순수한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기슭에 불빛이 보이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등불이 분명하옵니다. 구원의 빛이 옵니다. 날이 저곳으로 가야 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저곳 외에는 방법이 없사옵니다. 저 불빛이 우리의 목숨을 살릴 것이옵니다. 정말로 멀리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노란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치 이 암흑 속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신이 내린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임금의 마음속에 묘한 조바심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불어넣었습니다.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라면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궁궐의 화려한 등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의 희망을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임금은 고삐를 잡고 곧바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 빛을 향해 가는 걸음은 단순히 피난이 아닌 백성들의 삶으로 향하는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곳으로 가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서둘러라. 저 불빛이 꺼지기 전에 저곳에 무사히 닿아야 한다. 나의 백성이 있는 곳이다. 일행은 진흙땅을 헤치며 그 빛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작은 희망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마음속에는 저 불빛 너머에는 어떤 백성이 살고 있을까? 저들은 이 폭우와 산사태의 위협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고된 피로를 잊게 했습니다. 마침내 희미한 불빛은 웅장한 기와집이 아닌 비바람 속에 웅크림이 있는 듯한 초라한 초가집 한 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그 초가집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긴장감과 함께 드디어 백성들의 민낯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초가집의 모습은 임금이 상상했던 가장 가난하고 고단한 백성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집 주변에는 최소한의 텃밭만이 남아 있었고 다른 집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 중에 외딴 집이었습니다. 여기 계시오. 안에 사람 있어. 우리는 길을 잃고 폭우를 만난 나그네들이여. 이 밤 이 맹렬한 폭우에 잠시 하룻밤 묵어구자 합니다. 부디 문을 열어주시구려. 수행했던 하인 중 한 명이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빗소리에 묻혀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더욱 거세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하인들을 제지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 늦은 시각에 낯선 남정네들이 그것도 여러 면이 찾아왔으니 집주인의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여인이라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흠뻑 젖은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백성의 고단함과 불안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누구시여? 이 깊은 밤중에 들이닥쳐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소? 해코지할 생각이라면 당장 물러가시오. 저는 이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인, 우리는 결코 부인을 해코지할 사람들이 아니오. 보시다시피 이 폭우에 옷이 다 젖어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 갈 곳이 없어 잠시 비만 피하고 몸을 녹일 곳을 구하는 것뿐이오. 저희는 도적이나 불량배가 아니니 안심하시오. 저희 일행은 3명뿐이오. 아침이 되면 곧 떠날 터이니 부디 인정을 베풀어 문을 열어주시오. 이대로는 저희 모두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오. 임금은 위엄보다는 간곡함이 담긴 목소리로 직접 여인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진중함과 함께 진실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과부의 깊은 경계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길고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임금은 그녀가 망설이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특히 깊은 산중에서 밤중에 들이닥치는 낯선 나그네들은 믿을 수 없는 법입니다. 임금은 그 불안을 이해했고 자신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백성들이 이토록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문을 열어드리겠소.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안방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제게는 어린 자식이 있어. 사랑채라도 내어드릴 터이니 그곳에만 머무시오. 저를 믿지 못하시는 듯하니 이만 물러가십시오. 과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체념과 함께 작은 연민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임금은 고맙다는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빗장 풀리는 낡은 나무 소리가 길게 들려왔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한 젊은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호치마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경계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임금 일행을 보는 연민의 빛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문고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면 안 될 위험한 경계를 넘어서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 시선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사랑채는 따로 없으니 부엌 옆에 마루에라도 앉아 옷을 말리시오. 다만 밤새 어떤 소리도 내지 마시오. 고맙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큰 신세를 지는구려. 임금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일행과 함께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좁고 가난했습니다. 부엌은 더욱 협소하여 임금 일행이 몸을 제대로 펴기도 어려웠습니다. 화로에는 겨우 불씨 하나만 남아 있었고 벽은 곳곳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이불 아래 아이 하나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비바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과부는 잠시 임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범한 나그네 같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넓고 눈빛은 깊었으며 입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부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계의 눈빛은 여전히 거두지 않았습니다. 옷을 말리시오. 밤새 비가 그치지 않을 듯하니 이 작은 불이라도 쬐면서 몸을 녹이십시오. 이 산중에서는 불씨 하나가 생명줄과 같소. 내일 날이 밝으면 곧바로 떠나주시오. 하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젖은 옷을 벗어 난로 근처에 걸었습니다. 임금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화로의 작은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이 작은 불씨가 마치 이 집 주인의 삶처럼 보였습니다. 꺼질 듯 말 듯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고단하고 강인한 삶 말입니다. 임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자신이 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초가집 안에는 습기와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낯선 이방인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밖에서는 폭우가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부엌 옆 좁은 마루에 몸을 의지한 임금 일행은 젖은 몸으로 냉기를 느끼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빗줄기와 바람의 거친 소리 속에서 삐걱거렸고 임금은 불편함 속에서도 백성들의 삶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인기척이 그리었습니다. 과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곤히 잠든 아이를 두고 낯선 나그네들을 위해 작은 부엌길을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님들, 비록 천한 음식이지만 몸을 녹일 수 있는 죽이라도 드시겠소. 밤새 떨고 계시니 염려가 됩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이 폭우에 비를 피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음식까지 주시다니. 과부는 말없이 작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부엌에는 쌀 대신 거친 보리쌀이 담긴 자루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보리쌀을 꺼내 정성스레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보리죽의 구수한 냄새가 좁은 마루로 스며들었습니다. 임금은 그 냄새만으로도 궁궐에서 맛보던 어떤 진수성찬보다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과부는 나무로 만든 작은 대접에 보리죽 3그릇을 담아 임금 일행에게 내밀었습니다. 부인,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겠소. 혹시 남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오? 임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리죽 한 그릇을 받은 임금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과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대갑 대신 마루 구석에 놓인 낡은 함지박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소. 몇 해 전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옥에서 세상을 떴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니 무슨 일이었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오. 임금의 목소리에 갑자기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행하던 하인들은 임금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임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임금은 보리죽을 옆에 내려놓고 과부에게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이 근방에서 비교적 성실한 농사꾼으로 알려져 있었소. 몇 년 전 이 지역을 다스리는 현감이 굴량미를 관리할 사람을 찾을 때 남편이 정직하다는 이유로 그 일을 맡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굴량미 창고에서 곡식이 대량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터졌소. 현감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남편이 곡식을 훔쳐 산속으로 빼돌렸다는 누명을 씌웠어. 남편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현감은 자백을 강요했고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옥에서 병을 얻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없었지요. 현감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니 증거는 없었소. 다른 목격자는 없었소. 없었어. 쥐뿔도 없는 천한 백성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소. 관아의 사람들은 남편이 곡식을 빼돌려 부자가 되려 했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저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아내가 되었소. 이 좁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겨우 아이만 바라보고 살고 있소. 억울함을 풀려고 했지만 관청의 문턱은 너무 높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아전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 없고 배경 없는 백성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었소. 임금은 말없이 보리죽 그릇을 응시했습니다. 궁궐에서 자신이 먹는 수라상의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보리죽 속에 담긴 처절한 사연. 이것이 바로 자신이 보고자 했던 백성의 고통이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현실.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방관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죄 없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놓았다는 사실에 임금은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임금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임금임을 밝히고 당장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맹의 원칙을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인,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소? 저는 바라지 않소. 이미 남편은 돌아올 수 없으니. 다만 손님, 혹시 힘이 있으신 분이라면 부디 억울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오. 그저 공평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오. 그것만이 저희 같은 천한 백성들이 이 나라에 바라는 전부이옵니다. 제발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과부의 간절한 눈빛은 임금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임금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순수한 진심을 토해내는 이 여인 앞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보리죽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빗물인지 아니면 여인의 눈물인지 모를 짠맛이었습니다. 임금은 이 보리죽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약속하겠소, 부인.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인의 남편이 겪은 억울한 사연과 같은 일이 이 나라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소.
부디 마음을 놓으시오. 나는 부인의 이 간절한 염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오. 임금의 진심 어린 약속에 과부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나그네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의 폭우는 여전히 맹렬했지만 초가집 안에는 잠시나마 묵직한 희망의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임금은 말없이 보리죽 한 그릇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그릇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짊어져야 할 백성의 고난을 모두 먹어치운 듯이. 임금은 과부의 보리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난 후 다시 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현감의 부패와 죄 없는 백성의 죽음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절대 덮어둘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밖의 폭우 소리 사이로 무언가 불길한 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빗물이 쓸려 내려가는 소리도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진흙탕을 밟고 다가오는 듯한 거칠고 불규칙한 발소리였습니다. 전하, 저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닌 듯합니다. 사람의 발소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은 사라지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군주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임금은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하인들 역시 오랜 시간 임금을 호위해온 무사들이었기에 이미 긴장하며 허리춤에 칼자루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 당장 문 열어라. 낯선 나그네들을 재워주는 집이 있다더니 당장 나와라. 이어지는 거친 고함 소리에 초가집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과부가 놀라 뛰쳐나왔고 이불 속에 있던 어린아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 밖에는 최소 2명 이상의 괴한들이 몽둥이와 곡괭이 같은 흉기를 들고 서 있는 듯했습니다. 누구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소. 제발 돌아가시오. 닥쳐라. 네가 가진 것이 왜 없느냐. 너희들이 오늘 밤 폭우를 피하고 있는 것은 다 돈이 될 물건들 아니더냐. 재물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부숴버릴 것이다. 과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까지 도적대가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임금 일행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일어나 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성광이 번뜩였습니다. 부인, 아이를 데리고 저쪽 구석방에 가 계시구려. 절대 문을 열고 나오지 마시오. 과부는 임금의 담담한 모습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곧 아이를 안고 부들부들 떨며 구석의 작은 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임금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칼을 뽑아라. 그러나 먼저 피를 보지 않도록 한다. 임금과 하인들은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괴한들의 성화가 더 거세졌습니다. 이놈들 순순히 나오지 않겠다 이거지. 부숴버려! 쾅! 낡은 문짝이 괴한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산산조각 났고 2명의 거구의 사내들이 빗물을 튀기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욕심으로 번들거렸고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마루에 있는 임금 일행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들어온다. 정신 차려라. 임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몽둥이가 임금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으나 임금은 번개처럼 재빨리 몸을 비틀어 피했고 허리춤에 감추어두었던 검을 뽑아 몽둥이의 나무자루 부분을 정확히 노려쳤습니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는 두동하게 났고 괴한은 손에 전해지는 엄청난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임금의 검술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술을 익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했던 당대 최고의 무예를 겸비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검은 압도적인 속도와 정확성을 자랑하며 괴한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인들 역시 임금과 합을 맞추며 나머지 괴한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괴한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이들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살기를 품은 무사들임을 깨닫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놈들 뭐야? 도망쳐! 괴한들은 칼에 베인 팔을 부여잡고 부서진 문을 넘어 진흙탕 속으로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임금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칼을 거두지 않고 매서운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폭우는 계속되었지만 초가집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임금의 하인 한 명이 긴장이 풀린 듯 무심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행이옵니다. 칼집에 피를 묻히지 않으시고 제압하셨습니다. 전하. 그 순간 구석방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오던 과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품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방금 하인이 내뱉은 그 한마디 전하라는 단어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바람을 피해 재워준 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초가 집안은 부서진 문짝과 쏟아지는 빗소리,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리 위로 하인이 무심코 내뱉은 단 한마디, 전하가 과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굳어거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동자는 임금을 향한 채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룻밤 재워준 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놀라셨을 터 임금은 칼을 칼집에 넣으며 조용히 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인의 실수에 당황하기보다 이미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던 과부의 반응을 먼저 살폈습니다. 과부는 순간 임금의 목소리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이 묻은 낡은 치마가 축축한 마루에 닿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죄스러움과 두려움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천한 곳에 머물게 했사옵니다.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일어나시오, 부인. 부인은 잘못한 것이 없어. 임금은 과부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으나 과부는 고개를 땅에 박은 채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과 함께 깊은 회한이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임금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억울하게 죽은 사연과 부패한 관료들의 만행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의 자비로운 면모를 보면서도 천한 나그네에게 하듯 대접했고 심지어는 날이 새면 곧 떠나달라고 명령조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머릿속을 스치며 그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인에게 용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하께 굴량미 도적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감히 전하의 옥체를 마루에 머물게 했사옵니다. 소인의 무지함을, 소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고개를 드시오, 부인. 나는 백성의 진심을 듣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이 깊은 산중까지 찾아왔어. 부인의 진심 어린 고백이야말로 내가 이 자맹을 통해 듣고자 했던 백성의 목소리요. 부인은 나에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소. 오히려 나를 살린 은인이요. 임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과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여전히 검소한 나그네의 모습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세상을 아우르는 군주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전한 억울한 사연이 헛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입니다. 부인, 나는 부인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전해야 하오. 그대의 보리죽은 내가 궁궐에서 먹어본 어떤 수라보다 정성이 담긴 맛이었소. 그리고 그대가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내가 임금으로서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오. 임금은 부서진 문과 빗물이 새어들어 축축한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임금의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명하노라. 부인의 남편이 겪은 억울한 사연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요. 즉시 이 지역의 관찰사를 통해 현감을 파직하고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명할 것이요. 부인 남편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요. 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몇 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이 이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인의 억울함이 드디어. 그리고 이 집도 고쳐줄 것이요. 비가 새는 지붕도 부서진 문도 모두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이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요. 나라가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그대의 남편을 잃게 한 것에 대한 마땅한 사죄요. 나라 돈으로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니 부인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조하오. 부인은 그저 이 아이를 잘 기르시오. 그것이 나라에 봉사하는 길이요. 과부는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의 울음이 아닌 억울함을 풀고 희망을 얻은 기쁨과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하인들에게 뒷일을 수습할 것을 명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감격의 눈물을 쏟는 동안 임금은 하인들에게 부서진 문을 임시로 수리하고 집 주변을 정리하도록 명했습니다. 폭우는 밤새 맹렬하게 쏟아진 후 새벽녘이 되자 마침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새벽이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임금은 밤새 젖은 옷을 벗어 난로 근처에 걸어두고 조용히 과부의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미행은 예상치 못한 백성의 깊은 고통과 부패한 관리의 실체를 마주하는 처절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인들, 이제 날이 밝았으니 떠날 준비를 서둘러라. 그리고 내가 명한 일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라. 임금은 하인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명했습니다. 한 하인이 임금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전하, 부인께 신분을 노출한 이상 뒷수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먼저 이 지역 관찰사에게 전가를 보내 현감을 바직하고 수사를 시작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이곳을 떠나시기 전에 부인께 확신을 심어주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방에서 조용히 아기를 달래고 있는 과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과부는 여전히 임금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떨고 있었지만 임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부인, 나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것이오. 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전하, 소인의 억울함은 이미 전하의 말씀을 듣고 풀렸사옵니다. 다만 소인이 전하께 무례를 범한 죄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인, 그대의 무례함은 나에게 채찍이 되었소. 나는 그대 덕분에 이 나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병폐를 알게 되었소. 어찌 그대가 죄를 지었다 할 수 있겠소.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이 아이를 잘 키우시오. 임금은 잠시 후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미행을 위해 준비했던 금전 중 일부였습니다. 임금은 그 상자를 과부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부인이 오늘 밤 나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아이를 기르는 데 쓰도록 하시오. 전하, 소인은 결단코 받지 않겠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소인에게 이미 남편의 명예와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보다 귀한 보답은 이 세상에 없사옵니다. 소인은 전하의 사죄와 약속만으로 족하옵니다. 과부는 완강하게 금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놀랐으나 이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재물보다는 정의를 원했던 것입니다. 좋소. 부인의 고든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소. 그러면 이것은 집을 고치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으로 받으시오. 이는 임금의 명령이요. 나라가 부인에게 빚진 것이요. 임금은 금전이 든 상자를 과부의 손에 쥐어주고는 더 이상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임금은 떠나기 전 하인들에게 이 집의 상황이 한양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여 임금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떠나오. 부디 평안하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오. 그대의 남편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릴 것이오. 임금 일행은 부서진 문을 뒤로 하고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비가 완전히 그쳤지만 산길은 여전히 진흙탕이었습니다. 과부는 문 앞에 서서 임금 일행이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이제 희망과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아이를 더욱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결 같았으나 부서진 문짝과 임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루만이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임금 일행은 폭우가 잦아들자마자 젖은 몸을 이끌고 서둘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미행 중 신분이 노출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더 이상 백성들 사이에 머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은 말 위에서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조정과 대신들의 보고 뒤에 숨겨진 백성들의 처절한 현실, 특히 죄 없는 이에게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넣은 부패한 현감의 행태는 임금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분노를 새겼습니다. 하인들, 길을 재촉하라. 한양으로 돌아가는 즉시 내가 명할 일들이 있다. 수행했던 하인들은 임금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강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미행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임금보다 앞서가며 안전을 확인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고 달려 마침내 수일 후 한양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임금은 미행을 떠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대신을 소집하라.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은 나를 바로 대면하도록 하라. 임금은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거처에서 옷을 갈아입고 평소보다 훨씬 엄숙하고 차가운 분위기로 대신들을 맞이했습니다. 밤늦게 소집된 대신들은 임금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긴장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대신들에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들으라. 짐이 미행을 통해 보고 온 것은 너희들이 보고하는 평온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골마 터진 백성들의 고통이었다. 특히 지방 관리들의 부패와 폭정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하고 왔다. 삼정승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영의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미행 중 그런 참상을 목격하셨다니 송구하옵니다. 소신들이 지방 관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사옵니다. 감찰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의 진정한 눈물을 보려 하지 않았고 짐에게는 허위와 미화된 장계만을 올렸을 뿐이다. 임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폭발할 듯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대신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며칠 전 서북쪽 깊은 산중에서 억울한 사연을 들었다. 모 현감이 군량 및 도난 사건을 빌미로 죄 없는 한 농사꾼에게 누명을 씌우고 잔혹한 고문 끝에 옥사에 이르게 했다. 이는 명백한 관리의 월권과 폭정이다. 이자가 누구인지, 왜 이토록 흉악한 일이 조정에 보고되지 않았는지 당장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임금이 언급한 사건은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은 지방의 소규모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미행 중 겪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며 과부의 집에서 느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보리죽 한 그릇의 짠맛과 괴한들의 습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권력의 횡포까지도. 영의정은 즉시 의금부와 사원부를 동원하여 해당 현감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 현감을 당장 파직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좌의정은 즉시 그 지역 관찰사를 시켜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억울하게 죽은 농사꾼의 누명을 벗기도록 하라. 우의정은 해당 백성에게 나라의 이름으로 사죄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조치하라. 이 모든 과정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의 명령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대신들은 임금의 분노와 결의에 압도되어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일제히 엎드려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명심하라. 이 사건은 단순한 지방의 비리가 아니다. 이는 짐의 통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비호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짐이 직접 나서서 그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물러가 속히 명을 수행하라. 대신들은 혼비백산하여 물러났습니다. 궁궐은 임금의 분노와 함께 새로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다시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행을 통해 얻은 백성의 진심과 고통을 바탕으로 그는 이 나라의 부패한 뿌리를 뽑아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손에는 과부의 보리죽처럼 짠맛이 느껴지는 무거운 책임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은 밤새도록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관찰사와 현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엄명에 따라 의금부와 사원부의 관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해당 현감은 파직 명령과 함께 즉시 한양으로 압송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감은 임금의 미행 소식은커녕 자신의 죄가 이토록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안일하게 자신의 관아에 앉아 아전들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조정에서 관찰사 나리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관아로 들이닥치고 있어옵니다. 그들이 나으리의 파직 교서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현감은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부정을 덮고도 남을 만큼 중앙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쳤는데 갑자기 파직이라니. 그는 황급히 관아의 문을 걸어 잠그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관찰사의 명을 받은 무사들과 관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섰습니다. 너희들 감히 누구의 명으로 이곳에 들이닥친 것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현감은 들으시오. 지엄하신 임금의 명으로 그대를 파직하고 군령 및 횡령 및 죄 없는 백성 옥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이오. 순순히 따르시오. 현감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임금의 직접적인 명령이라니 그는 완전히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죄 없는 농사꾼에게 누명을 씌우고 잔혹하게 고문했던 기억이 섬감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 현감은 포박당했고 그의 관하는 삽시간에 의금부 관료들에게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의 부정축제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 모든 과정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과부의 초가집이 있던 산중마을에도 관찰사 직속의 관료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명을 받아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과부의 집을 수리하며 보상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관료들은 과부의 초가집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임금의 사죄를 전했습니다. 부인, 지엄하신 임금께서 직접 부인의 허술한 사연을 들으셨소. 이 나라의 임금으로서 부인의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셨소. 이제 저희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부인의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것이며 부인의 집도 튼튼하게 고쳐 드릴 것이오. 부디 마음을 푸시고 아이와 함께 평안히 지내시오. 과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 흠뻑 젖은 채 자신의 마루에 앉아 보리죽을 먹던 나그네가 이 나라의 임금이었다니. 그녀는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습니다. 관료들은 그녀의 눈물을 보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이어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초가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비세던 지붕은 새 집과 나무로 튼튼하게 바뀌었고 괴한들에게 부서졌던 문은 새롭게 짜였습니다. 흙벽은 단단하게 보수되었고 집 안팎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수리 작업은 과부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인의 아내로 알려졌던 과부의 집이 갑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수리된다는 사실에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현감에 압수된 재물과 장부 그리고 아전들의 자백을 통해 굴량 및 도난 사건의 진범이 현감 자신과 그의 측근들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현감은 부정한 방법으로 곡식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죄를 무고한 농사꾼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조정은 곧바로 남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과부는 관청에서 받은 남편의 명예회복 교서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나라의 사죄를 받은 의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당당하게 아버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자비와 정의가 이 깊은 산중의 외딴 초가집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 멀리 한양이 있는 방향을 향해 깊이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된 전 현감은 의금부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금의 단호한 의지가 실린 명령이었기에
조사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감은 굴량미 횡령과 무고한 백성을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모두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정부패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그와 연루된 중앙 및 지방의 아전들까지 줄줄이 파직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임금의 미행이 낳은 거대한 개혁의 파장이었습니다. 죄인 현감은 들으라. 네 놈은 나라의 곡식인 굴량미를 탐하여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죄 없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네 죄는 천하가 용서할 수 없으며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죄 중의 중죄다. 결국 현감에게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모든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했고 백성들을 향한 폭정의 대가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임금은 이 판결에 대해 조정 대신들 앞에서 단호하게 공표했습니다. 대신들은 명심하라. 이번 현감의 처벌은 단순한 일벌백계가 아니다. 이는 짐이 백성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다. 백성의 눈물이 곧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지방에서 발생한 작은 비리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짐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후 임금은 삼정승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에게 자신의 미행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깊은 교훈을 전했습니다. 임금은 자신이 겪었던 폭우와 추위, 그리고 과부의 초라한 집과 보리죽 한 그릇의 짠맛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짐이 그 과부의 집에서 느꼈던 것은 단순한 비바람의 고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 백성들이 매일매일 짊어지고 사는 예측 불가능한 삶의 무게였다. 궁궐의 따뜻한 온돌방과 화려한 수라상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이었다. 대신들은 임금의 진솔한 고백과 엄중한 경고에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영의정은 자신이 그동안 백성들의 고통을 형식적인 보고서로만 접했을 뿐 임금처럼 온몸으로 체감하려 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무지하고 나태했습니다. 성상의 가르침을 받아 앞으로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부정한 관리를 척결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사옵니다. 임금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방 관리들의 감찰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중앙관청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관료가 지방으로 부임하기 전 반드시 평민의 삶에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까지 도입했습니다. 이는 임금의 미행이 단순히 한 사건의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전체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몇 달 후 임금의 명으로 보상과 복구가 완료된 과부의 집 근처에는 새로운 객사가 지어졌습니다. 이는 임금의 미행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 모를 관료들의 부패 재발을 막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잊지 않겠다는 임금의 의지를 상징하는 조치였습니다. 과부는 이제 억울함을 푼 남편의 명예와 임금이 준 금전 덕분에 아이와 함께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전한 이야기가 이 나라를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짐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 폭우 속에서 만났던 백성의 눈물과 보리죽의 짠맛을. 짐이 궁궐에 앉아 편안함을 느낄 때마다 그 초라한 초가집의 기억은 짐을 다시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줄 것이다. 임금은 그날 이후 더욱 근면하고 엄격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조정은 맑아졌고 백성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폭우 속 하룻밤의 미행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임금의 폭우 속 미행과 그 여정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은 단순한 일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중대한 치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궁궐로 돌아온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신들은 이전처럼 형식적인 보고나 미화된 장계를 올리는 것을 멈추었고 감찰 기관들은 지방의 부정을 척결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임금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관리들의 윤리의식이 강조되었으며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모든 행정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짐이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백성의 삶을 너희 자신의 삶처럼 여기는 것이다. 백성의 춥고 배고픔을 너희의 춥고 배고픔으로 느껴라. 짐이 폭우 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고단함, 그것이 곧 백성이 매일 겪는 삶의 진실이다. 그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너희는 관료가 아닌 폭군에 불과하다. 임금의 이러한 교지는 매년 조정의 훈계로 남아 새로운 관료들이 부임할 때마다 되새겨졌습니다. 과거 억울하게 죽은 농사꾼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겪었던 고난과 이를 임금께서 직접 듣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패한 관리들에게는 공포가 되었지만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의 과부와 그 아들은 임금의 보살핌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튼튼하게 고쳐진 집은 비바람에 흔들림이 없었고 남편의 명예가 회복된 덕분에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금이 하사한 금전을 낭비하지 않고 아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셨단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 직접 오셔서 너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총명하게 자라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학문을 익혔습니다. 훗날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료가 되었는데 그는 항상 낮은 곳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임금의 은혜를 입은 과부의 아들임을 숨기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조정에 전파했습니다. 임금은 그 젊은 관료가 바로 자신이 폭우 속에서 만났던 과부의 아들임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특별히 중요한 감찰직을 맡기며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내 어미가 짐에게 베풀었던 보리죽 한 그릇의 정성과 내 아비의 억울한 사연을 잊지 마라. 너는 짐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품고 자란 아이이니 짐을 대신하여 이 나라의 어둡고 습한 구석구석을 밝혀주거라. 그 젊은 관료는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평생을 청렴하게 보냈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관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민간에 전해지면서 보리죽 한 그릇에 담긴 천심이라는 교훈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자비와 용기가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고 나아가 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였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의 미행을 통해 나라의 최고 권력이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